바로 오원춘 사건입니다. 잔혹했던. 네. 수원에서 귀가하던 한 20대 여성이 중국 동포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우 씨는 A 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범인은 40대 오원춘입니다. 그 오원춘 사건은 피해 여성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골목 입구에서 마침 나와 있던 오원춘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잠깐 오원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일단은 가장 초동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납치가 돼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싸우는 소리나 누군가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전화를 할 정도 되면 그게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말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몇 가지 나눠드리고 네. 한번 한 번씩 보시면서 녹취록을 보면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목골 놀이터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목골 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이건 답답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것은 왜 물어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위치 조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접수자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더 답답한 네. 상황이죠. 근데 여기 피해자가 아저씨 빨리요 빨리 이러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아저씨라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대화가 오고. 이거 사실 중복 질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목골 놀이터 가기 전 초등학교 누가 그러는 거예요를 반복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원춘이가 잠깐 방을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을 부수고 오원춘이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원춘이한테 피해자가 잘못했다, 전화를 걸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녹취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 50분 112 센터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그런데도 112 근무자 20여 명이 6분 넘게 피해 여성의 비명만 듣고 있었고 팀장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정확히 놀이터 전에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집 아니라는 지령을 넣지 않아 현장 출동자들은 엉뚱한 곳만 헤맸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은 구조 요청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나중에 변명을 할 때는 집집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뭐 경찰한테 항의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확인을 나중에 해봤더니 그 경찰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순경이 112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진짜 공포에 떠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희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런 감지 능력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당연히 이제 그 112 상황실에 이제 사실 발령이 되려면 충분히 교육도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이것도 그 조직적인 문제죠.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오원춘은 어떻게 잡혔나요? 그냥 현장에서 잡혔나요? 당시에 그래서 밤새 거기 이제 형사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면서 이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거의 반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부수고 들어갈 때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예,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집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작업으로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면담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 면담을 하고 있는데 뭐 미소 짓기도 하고요. 그 다리를 이렇게 꼬고 뭐 건들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면담을 한다는 목적은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이렇게 참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다리 내려 웃지 마 뭐 이런 어떤 그 이 제재를 하면서 마치 그 형사가 취조하듯이 제가 면담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뭐 어떤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분석을 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일단은 면담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나중에 검사 결과도 20점 정도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높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장의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학습을 경험할 기회가 전무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뭐 이런 성장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사회화 과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자기가 못 찾고 그냥 계속 훼손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윤리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사회화되는 과정들이 지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전혀 거죠. 없어요. 오원춘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또다시 사법부의 법 적용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112 시스템이 좀 바뀌었나요? 경찰의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강제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방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도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생략되고 이제는 경찰이 바로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나의 위치 정보를 강제로 오픈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112 신고가 이렇게 경찰서마다 상황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112 종합 지령실에 발령을 날 수 있는 요원은 최소한 수사 형사 3년 이상,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3년 이상라고 해서 그 자격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통합 시스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신고를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지금 지령을 듣고 있잖아요. 상황실에서만. 그러면 출동을 하는 요원은 무전 지령만 받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사실 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출동하는 경찰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걸 같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출동하는 경찰관은 정말 이걸 사이렌을 켜고 가야 되나? 끄고 가야 되나도 판단을 해야 되죠. 이런 미미한 부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코드화돼 있습니다. 코드의 어떤 그 방식이 이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여성 비명이 들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통화 중이라도 긴급 출동합니다. 경찰이 긴급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도중 출동 지시가 필요한 코드형 사건의 경우 특별 관리하고 코드 1인 경우에는 최단 시간에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가지고 훨씬 효율 있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시스템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방송에서 보도가 된 내용들인데 2018년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감금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좀 배달해 주세요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수사를 오래 했던 형사가 여기 발령 나서를 받으면서 모텔인데 분명히 112 신고인데 짜장면을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필요해요, 여기.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차분히 정말 중국집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죠. 이 전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은 이거 그냥 장난 전화로 112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달라는 게 장난 전화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신고 접수를 받는 분들이 좀 더 섬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가정폭력이나 신고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양하게 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아까 되게 저희들이 몰랐던 사실 그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왜냐면 소리를 못 내고 납치당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좌표를 이렇게 정확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메시지로. 네. 그러면 그렇죠. 소리 하나도 없이 신고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의 아내나 가족들 아이들도 아빠 문자 신고 같아?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된다면 꼭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112에 신고를 해놓고요.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러 출동을 하니까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그냥 첫걸음이 되지 않나. 서혜진 변호사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저는 그 밀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밀양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생 가해자가 한 44명 정도 되고요. 44명? 네, 정식으로 입건된 아이들만 44명이었고 네. 그 44명의 아이들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하고 이거를 말하게 되면 이거 유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촬영물 협박 범죄를 이미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거의 1년여 정도 동안 같은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경남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학생이 여동생과 사촌 언니를 유인한 뒤 금품도 빼앗아 왔습니다. 18년 전이지만 사실 지금도 저도 생생하거든요. 이 사건이 언론에도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맞아요. 됐었고 가해자들의 신상도 막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한눈에 봐도 누가 누군지 알 만큼 학생들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진에 덧붙여진 글에는 이 학생들이 며칠 전 드러난 경남 밀양 지역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성폭행 가담 혐의 고교생 40명의 이름과 개인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했던 사건이어서 영화 항공공주와 드라마 시그널의 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좀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사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꼭 상기하고 좀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어깨를 펴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라고 네. 지금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2차 피해라는 말도 사실은 없었을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점인데 2019년 12월 25일부터 아예 법률적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최초로 했어요. 수사, 재판, 언론 보도, 회복의 어떤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차별, 폭언,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2차 피해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의 전형이고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2차 피해를 다 입은 사건인 것 같아요. 이 피해 상황을 1년 동안 피해자가 얘기하지 못하다가 이모와 엄마에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와 엄마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알았다. 비공개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사실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뭐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언론 보도가 된 경위가 보면 당시에 어떤 경찰이 그 출입 기자에게 배포하는 보도 자료라는 관행상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피해 사실인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떤 시 어떤 구에 사는지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좁은 동네라면은 누군지 다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어떤 기자들도 큰 고민 없이 당시의 관행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도 네, 하고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보도가 많았죠.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기사도 나갔고 친한 친구들은 저거 너 아니야? 너 맞지? 라고 바로 대번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피해자가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네.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도 좀 피해 사실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성인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뭐 피해자가 있으면 이 앞에 경찰서에 꽉 차게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가해자들을 쫙 앞에 세우고 한 공간에요. 한 공간에 세워놓고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지목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끔찍해요.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경찰서에 가해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해자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들. 학부모, 부모들이 다 있었겠죠. 난리가 났었던 거고 부모들은 상당히 분개하면서 그럼요. 이 모든 사건이 사실 피해자의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 피해자는 그 상황 자체로도 엄청난 위압이죠, 위압. 네. 트라우마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건 조사도 아니에요. 네. 폭력이에요, 폭력. 정말 당연한 원칙이 가해자랑 피해자는 절대 마주 보거나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시키거든요. 수사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폭력이죠. 예. 내가 잘못해서 온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거는 경찰들의 모욕적인 그 폭언이었어요. 피해자를 향해서. 네. 심지어 담당 형사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피해자한테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렸다. 얘네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너네 어떡할 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아니 2004년이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인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게 다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 피해자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경찰의 이런 수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심했으면 그걸 인정했을까요, 네. 법정에서. 이거는 뭐 회복될 수 없는 경찰의 이제 횡포고요. 모조리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경찰서장이 사과를 하고 경찰관 8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복귀했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고. 아니 그리고 밀양 사건을 보고 나서 이런 류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해를 한번 경험했던 가해자들은 웃는 거죠. 지금 이때의 이 수사관들은 특히 또 가해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2차 피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깊이 그럼요. 생각해 볼 문제 네. 같아요. 당시 처벌이 어땠었죠? 진짜 놀랍게도 그 44명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단 한 명도 없었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10명만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이 없다고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공소권 없음.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는 고소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고소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내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합의했습니다 하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있거든요. 당시에 2004년 정도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여자 피해 학생이 이 44명에 대해서 누가 언제 뭘 했고 다 어떻게 특정하겠어요. 1년의 그 장기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성인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부는 고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부는 또 합의가 되었다. 이런 취지로 문제 없이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됐을까요? 합의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였거든요, 친권자.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피해자에게 좀 가정폭력을 사실 일삼았었고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부여한 친권자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대리해서 어떤 형사 합의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친권을 그렇죠. 행사할 뭔가 정도의 문제가 자격은 매우 있었구나. 부족했었어요. 얼마나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지 자체도 저는 의문이고 수령했던 합의금도 사실 결국은 피해자한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척들이 나눠서 썼다 이런. 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이 나눠 썼다고요? 소년부 송치를 한다는 거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은 다 소년으로 보거든요. 품행의 교정,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소년부로 지금도 그렇게 송치를 하고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서. 왜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를 했느냐 그 얘기를 보면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줄 만큼 죄질은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이 가해자들이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피해자와도 합의도 되었고 피해자가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서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하거든요. 참 진짜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사람. 실제로 이 친구는 이 사건으로 4번이나 전학을 가고 전학을 가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주죠? 피해자니까. 네, 피해자니까 안 받아줍니다.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소송해야 되지 않나요? 몇 달 뒤 피해 여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학할 학교를 찾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빈자리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의 자체에서는 사실 받기도 좀 그래 사실 받아야 되죠. 쟤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예 지역을 바꿔서 다른 학교로 가요. 근데 그 학교도 다닌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가해자 측 부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에 그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가해자 부모들도 피해 여학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조르고 어렵게 전학한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집에 와서 화장실 숨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둡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반면 가해 학생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너무 무슨 끔찍하죠. 근거로 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차라리 쓰지는 말든가.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2차 가해가 시작이 된 예. 케이스인 것 같아요. 판결까지. 맞아요. 사회적이고 사실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 의식이 조금 있었던 기자님들은 당시에 보도 간행이라고 해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2차 피해 상황을 정확히 최초로 보도한 기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기자님과 전화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어서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네.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그냥 그대로 보도자료를 보고 쓰시는 거라 사건 어쨌든 좀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고 기사도 이렇게 새롭게 쓰시고 하시려면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타사 동료 기자들한테 엄청 욕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뭐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복귀해보자면 내심 이건 좀 제대로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기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특종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울산 경찰청이죠. 그로부터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당시 뭐 관행이었죠. 별 여과 없이 첫 번째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후에 이제 그 기사가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잘못됐으니 기사를 삭제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저희가 그래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한다라고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 정정하겠다 그리고 사과까지 한 언론사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2차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 밀항 사건 이전에는 사실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취재 관행들도 상당히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을 하실 정도로 사실 열심히 이 사건을 네. 취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얘기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당시 가해자들이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성폭력 관련해서는 신고죄가 사실 다 폐지가 됐고요. 네. 특히나 이 피해자가 일반 성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의 뭐 선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실상 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법제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전하고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통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이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 내가 동조한 걸까?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검열하거든요. 내가 좀 잘할 걸. 네.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빚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 부모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자기를 비난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지금. 완벽한 성폭력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길에 생면부지의 남성한테 위협을 당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종료 이후에 울면서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되어야 강간이지. 나머지는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보호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은 실제로 많이 없다. 그것도 사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희한한 사건인 게 이거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2004년에서 18년이 지난 2021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과연.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 피해자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택시 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가 됐던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군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2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발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그때 부검하셨으니까. 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의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게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 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 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3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산지청에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아,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요.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수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은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의견을 그렇죠. 쓰고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다시 부검을 이제 또 부검을 해야 할 되죠.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에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현장에서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초창기인데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 직접 가서 그 범죄자와 면담을 장시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14살 된 큰아들과 11살 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이 11살 된 둘째 아이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뒷머리를 강력한 둔기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가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놀라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미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한 시간이 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있어야 될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현장에 투입된 수사팀에서는 누군가 침입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살해하고 큰 아이를 유괴해 갔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에서는 얼마 후에 바로 사라진 이 형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그 수사를 전개를 합니다. 일단 이제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이제 경찰에서 CCTV 수사를 했는데요.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이 큰아들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기장이나 이런 흔적들을 이제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비라는 이름으로 미니 홈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도끼를 구입을 해왔다. 손도끼를 구입해서 침대 밑에 놓아두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글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족하고 내가 더 이상 정이 들면 안 되겠다. 그게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이병 차원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넘어선 거죠. 이 정도는 사실 표교수 잘 알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분노라는 것은 보통 30대를 전후해야 그동안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 정도인데 14살 단 아이가 이런 걸 쏘나도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흔적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도 쭉 해왔는데 친구들은 뭐 좀 이상한 아이야. 뭐 그냥 뭐 별종이야.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렇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장래희망에 살인업자라고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치료를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 받아야죠.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린 너무 화목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거 참 난감했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이제 상황이 동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들을 찾고 시작을 하던 중에 배회하고 있는 아이를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때 가방 속에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를 그대로 넣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됩니다. 초등학생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발생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양군은 잠을 자고 있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살해했을까요, 동생을? 왜 하필 타겟이 동생이 돼야 했을까요? 면담을 할 당시에 들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살인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당시 이제 체격이 굉장히 작았어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매일 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으면 실패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 손도끼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 1년 동안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해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 희생자가 바로 이 동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손도끼로 뒷머리를 내리쳐서 이제 살해를 하고 동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생한테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죠. 왜 동생을 죽였어요? 제가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요 친구들 좀 싫은 친구를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했을까 해갖고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와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이제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서 면담을 이어갔더니 누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좀 태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태워서 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또 내려서 이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이제 답변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 술이 취해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마침 유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쳐서 보이니까 놀라서 또 중단을 하죠. 저는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재밌다 그런 거.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나오면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한 명씩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건물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제 나의 장래 희망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보거나 좀 그런 거에 영향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그때 표 교수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이 사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이 이렇게 했다.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섣부르고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이 아이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를 자꾸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교대로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있대요. 저녁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막 온몸에 막 휴지를 감고 미이라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를 하면 또 주무시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부모 옆에 가고 싶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요. 그 엄마 아빠 눈에 띄고자 하는 건데. 네, 생존의 어떤 시그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울 때 뭐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맨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누군가 한 사람과의 애착이 끝만 있어도 그런 범죄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오직 진학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 한 명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육 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형량은 어떻게 받았나요? 형량은 일단 소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4년 단기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 사실 수위가 높은 범죄였는데 처벌 논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4년이잖아요. 보호처분. 성사미성년자니까 촉법소년. 표철 교수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 문제 간단치가 않죠. 근데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가학적이고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이 피해자에게도 그것이 어떤 회복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그나마 회복의 출발점은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정의 심판을 받았고 처벌을 받았어 라는 것은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돼요. 그런 출발점은 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온당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주변의 잘못,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해진 그러한 청소년 범죄라면 그들에게는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나이로 분류가 되는데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리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 사이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불러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이 형사 미성년자는 사실 14세 미만 되게 오래됐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50년대, 1950년대. 53년에 형법 제정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때일 것 같고 그래서 소년법도 이제 폐지하라는 여론이 사실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년,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들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소년법의 문제는 소년범죄 그 가정법원에서 심사하고 심리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한 비공개고 검사가 들어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과정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촉법소년은 체포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처벌의 모습, 사법의 모습은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짜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 이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적 사법의 가장 전제가 되는 건 가해자의 책임과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명확한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미숙한 가해자가 자기는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하지만 그게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더 덧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된 그 중재자가 미리 얘기를 나누고 조정한 다음에 하는 거죠. 훈련된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핵심이죠. 그냥 돈으로 범죄 피해를 흥정하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절차가 지금 이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개선을 안 하면서 소년범법을 없애라,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재범이 높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당사자한테 교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병행할 것이 이제 심리치료도 좀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교정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아, 참 이 촉법소년 그리고 또 소년범죄 얘기는 참 마음 무겁습니다. 무겁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사건을 굳이 오래됐지만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놓쳤는가를 한두 가지라도 좀 찾아보자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면담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무엇부터 접근해야 될지 너무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유사한 범죄들이 더 잔혹해졌다면 참 무엇을 했는가라는 좀 어떤 그 죄책감도 들고, 아마 지금은 출소를 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안 일어나고 다행스럽게도 잘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그 엽기적인 이런 사진과 관련된, 사진 예술과 관련된 범죄는 그 이동식 사진가 살인 사건이에요. 아,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1983년 1월 구로구 호암산, 지금은 금천구예요. 금천구 호암산에 낙엽이 쌓인 곳에서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발견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시신을 발견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이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저희 뒷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살인 사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때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조사를 해본 결과 24살의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독극물을 먹고 이제 죽은 걸로 사인은. 그 여성은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발소의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탐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만나는 과정 중에 이 범인인 이동식, 당시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식은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3범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배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진 작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경찰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신은 뭐 사진 작가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보여주는데, 사진이 대부분 그 여성의 누드를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일부는 되게 엽기적인 장면들이 있는 거죠. 막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같은 것도 있고, 막 피가 나는 장면도 있고. 근데 자신은 이제 이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들이 그 사진을 막 열심히 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뭔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포착이 돼요. 그걸 이제 그 눈썰미가 뛰어나신 이제 경찰 한 분이 본 거죠. 그 사진에는 그 하얀 베일을 쓴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그 죽은 그 사람이 맞다. 죽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결국은 집에서 21장의 사진을 찾게 돼요. 이 죽은 여성의 사진을 찾게 되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이동식은 사건이 일어난 1982년에 이발소에서 이 희생된 여성을 만나서 내 모델을 해달라고, 모델을 해주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해서 잘 유혹을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청산가리가 든 약을 주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걸 미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먹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근데 일단 본인은 어떻게 둘러댔냐면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찍은 거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인 척 찍은 연기해라. 거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마도 여성이 나중에 자살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희생자 주위에 풍경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것과 실제 범행 현장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헤어지고도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진을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다른 사진 작가에게 맡기게 돼요. 분석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사진이 그 해상도가 좋다 보니 사람의 솜털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이 솜털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서 있는데 사람이 일단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해상도가 좋아서 솜털이 다 보이는 상황이라서 분석을 통해서 21장의 사진 가운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살아있었고 16번, 17번 사이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래서 17번부터 22번까지는 솜털이 눕는 걸 볼 수 있죠. 이미 사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찍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또 말을 바꿔요.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살인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자 이동식의 전 처가 1972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혹시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각종 여죄 추궁에 들어갔는데 이동식이 이제 말을 오락가락하면서 뭐 자기가 뭐 살해하고 매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서 파보니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주는, 결국은 밝혀지진 않아요. 결국은 그 행방불명된 전처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요. 이 사건이 이제 하도 엽기적이다 보니 해외 토픽에까지 소개가 됐대요. 근데 그냥 이 사건은 빨리 묻히게 돼요. 별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시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그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돼요. 82년이니까 네, 86년. 86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권영 쌤도 이 사건 들으신 적 있다고? 예,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이 케이스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범죄자는 처음에 그 자기가 사진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사진이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었어요. 처음에 막 닭을 죽이고 막 닭에 피가 물 막 뿌리고 뭐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사진을 전시회에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런 충격적이고 뭔가 예술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을 해본 바로는 이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 중에서 무언가 공식적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게 첫 번째의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범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예술인 얘기가 아니죠. 그쵸. 살인이고. 살인이죠. 뭐 어떻게, 예. 너무 명확한 살인 범죄고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거는 범죄라기보다는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형법상 정당 행위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주장이 정말로 예술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간의 생명은 예술 창작이라는 명목하에 그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한 거죠. 예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언제나 논쟁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그 도구로 했을 때에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는 넘을 수 없는 선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경우는 사진을 찍는 것이 이 사람은 이제 범죄였던 거고, 사진이란 것은 사실 그 순간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기 때문에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담기진 않아요. 그래서 또 그 범죄를 밝힐 때 사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폐쇄가 됐는데 잉크로챗이라는 범죄에 대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 앱이 있었어요.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사용하는 앱이라는데 당시 토피포스라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마약상이 있는데 그래서 영국 경찰들이 쭉 보니까 이 친구를 잡아야겠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접근을 해봤지만 잘 걸려들지 않아서 막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치즈라고 하면서 치즈를 이렇게 손에 든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본인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 해상도가 너무 좋잖아요. 경찰이 그 SNS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손에 지문이 보이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 지문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지문을 이제 포렌식 팀에 넘겼고 이렇게 해서 지문이 보이는 거래요. 그 지문을 분석해서 범인을 잡아서 이제 칼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검거가 됐고요. 그 징역 13년 6개월을 형을 받게 됐고 자신의 의도로 다른 의도로 뭘 찍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증거를 남기게 되죠. 끊임없이 모든 범행은 흔적을 사진에도 남긴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 주차장에 있다 보면 카메라 수십 대에 둘러싸인 기분이에요. 블랙박스 때문에. 맞아요. 이게 다 눈이죠. 이게 눈이죠. 누굴 찍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의도로 뭘 찍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그 사진의 일부가 돼서 증거를 남기게 되죠. 끊임없이.